안녕하세요, 초천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분은 여포님하고 이제 초천재님이시고요. 예, 두 분 다 이제 우파분들이십니다. 처음에 서로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게, 이제 여포님은 좀 같이 뭉쳐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초천재님은 의견이 맞는 몇 명이 나와서 신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딪힘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뭐, 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뭐 주장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국힘당 내가 너무나 이제 혼잡스럽거든요. 너무 정파도 이렇게 막 다양하고, 이게 어떤 정치적 이념이 다른 집단이 단지 이해관계 때문에 뭉쳐있는 그런 모양새라서, 지금 탄핵 사태에 관해서도 당론도 지금 뭐 제대로 정해진 게 없어서 장동혁 대표랑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지금 전혀 다른 방향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당대표의 우중회랑은 전혀 상관없이 초재선 위원, 뭐 소장파라 소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따로 의견을 막 이제 사과로 이렇게 잡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이게 당이라는 게 애당초 처음에 설립됐을 때가 이념 공동체라는 게 당의 어떤 본질인데, 애당초 이념이 맞지도 않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일단 특별한 지향점도 없고, 그러다 보니 중대사의 어떤 공통된 의견도 안 나오고, 그런 문제를 그냥 단지 물리적으로 결합만 시켜놓고 뭉친다고 뭐 해결되냐, 그런 회의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로 반박하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포님 말씀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말씀 잘 들었고요. 결국은 그래서 전재님께서 이제 뭐 우리가 국힘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는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힘이 괜찮다라고 저희는 말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국힘에 대한 그 인식 부분은 아마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결해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조천재님께서는 이걸 국힘은 해체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체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정당법에 의해 보면 헌법 8조에도 보면 복수 정당을 유지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헌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측면을 봐서도 복수 정당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어떤 일부의 문제가 그 조직을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이라면, 검찰의 일부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검찰을 해체하자는 민주당의 주장과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검찰은 복수 검찰이 존재할 수 없는 형태고요. 정당은 이념에 맞는 사람들끼리 임의로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비유가 틀립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헌법에서 이제 원내 정당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막 지금 총 우리나라의 정당이 한 45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복수 정당은 됩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복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 정당이어야 하고요. 교섭단체, 즉 20석 이상의 단체여야 하는 게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복수 정당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수 정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국힘이 없어지면 일당 독재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검찰을 비유하냐면, 검찰도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고요. 정당도 역시나 복수정당도 역시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헌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당의 유지와 검찰에 대한 비유는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그거야 이제 여포님이야 뭐 임의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자유인데, 검찰은 애당초 정당이라는 성격이 다른 조직이에요. 검찰 구성원이 이념에 따라 뭉쳤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 자체를 일부의 어떤 몰지각하거나 일부가 좀 우리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 맞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해체를 주장하는 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자고 하잖아요. 다른 집단이 너무나 혼잡하게 섞여 있는 상태를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니까요. 국힘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의하나, 그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제도에서 그걸 헌법까지 가서 얘기할 게 없다 이거죠.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비현실적이지 않냐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거야 뭐 어떤 허수아비를 비판하실 때 마음대로 하시겠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법치를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법치의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저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힘을 유지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인 대안, 즉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는 법적인 부분에서 정당이 지금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슬로건만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진짜 해체돼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 청년들이 이제 깨어나서 정치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해체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사실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이제 정당은 지금 헌법적으로 이게 해체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고, 검찰을 제가 비유한 것도 역시나 그런 헌법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복수정당제를 해체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랑은 비유가 맞지 않다 이거요. 그거랑은 네? 비유가 다른 얘기다. 자꾸 그걸 주장하시고 우기시는데, 예, 그거랑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일단 그리고 제 입장을 너무 예단하고 넘겨짚는데, 예, 그 국힘당 내 의견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거는 정파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 뭔가 국힘당에서 이런저런 뭐 이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뭐 하나 딱 부러지게 얘기도 못하는 저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지금 여포님도 인정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반대로 민주당처럼 저렇게 딱딱 모든 것이 불리하든 어떻든 간에 다양한 의견보다는 일정한 의견으로 나오는 그런 게 저희는 오히려 전체주의적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적 방식으로 봤을 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의결기구나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의결기구를 통해서 정당하게 그러한 의견들이 당론으로 채택이 되고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저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해체의 어떤 근거가 되진 않는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무슨 뭐 자꾸 그런 어떤 이제 허수아비 자꾸 만들고 막 펴려고 하시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힘당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시는 거는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선거 문제 같은 건 아예 입도 뻥끗 못 하고, 그 다음에 윤어게인은 아예 그냥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는 아예 그냥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거의 당론으로 이렇게 정해서, 사실상 장동혁이나 김민수가 사실상 당에서 무슨 발언의 영향권이 거의 없어 보이는 이런 뭐 모양새인데, 아니 그런 상황이면 이미 국힘당이 이념 공동체라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공동체적 의심은 끝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최소한의 이념 지향성이 비슷해야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이 계엄 사태에 관해서 뭔가 통일된 의견도 없는 조직이 이게 과연 정당 맞나요? 제 생각에 지금 이념이라고 하시면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데,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는 이념이 될 수가 없고요. 서운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투머치하게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를 가지고 우파냐 좌파냐 혹은 그 진심이 있냐 없냐 이런 가르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 자체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적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의원이 지금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한동훈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넘겼지만 적어도 장동혁 의원일 때는 계엄에 대한 사과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의원은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났다라고 보는 거죠. 네. 나머지 어떤 107명은 그러면 네. 뭐가 되나요? 107명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국힘의 구성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50석, 60석은 마포 포럼에서 김무성 계열로 이미 지지를 받았던 세력들은 여전히 국힘을 내각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고요. 나머지 반은 그나마 말씀하시는 그 이념, 보수적 이념으로 거기 붙어 있는 그 의원들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50명, 60명이 그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국힘이란 정당 전체를 폄하하거나 없앨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50명이 이렇지만 남은 60명이 남아 있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당대표가 일단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저는 장동혁 대표를 밀었다라기보다는 그 중에 그냥 나와서 저희는 장 대표를 밀었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의의를 갖는 게 뭐냐면 그때 다들 탈당러시 할 때 저는 우리 그나마 적은 구독자들에게 남아서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한 표라도 행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장동혁과 김민수는 우리가 살아남겼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양형자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애들도 신동욱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뽑혔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원하는 장대표와 김민수 정도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살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천재님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회의론에 저는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이 뭐냐면,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다 답은 쟤들이 정해놨어, 이게 정말 그 회의론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면 미국의 선거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미국의 무슨 선거는 말씀하시는 부정선거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관한 나의 어떤 입장을 알아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부정선거는 토론이기 지금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네. 게 아니고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보는 것이고 그걸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퍼스널하게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대해서 지금 주로 대변에 오셨기 때문에 대표로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K보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K보팅을 예전에 그 연예인들 뽑고 뭐 이럴 때 그 아이돌 뽑을 때 그때 K보팅 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빅투빅이라는 전술을 가지고 그 어려운 거기서 당선이 되었단 말이죠. 그냥 부정선거를 없애고 당선된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그 부정선거 때문에 투표해도 어차피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뒤에 조직들이 다 뽑아버린 거야. 이런 스탈린식 방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생각이라고 부정선거에 관해서 제가 열심히 우리가 예.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여포님이 뭐 얼마나 이해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가 요지인 거 맞죠? 그러면요. 이겼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부정선거임에도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요지란 얘기죠?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정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하시니까, 예, 뭐, 통갈이든 뭐든 뭐, 다 덤벼라.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부정선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 부정선거를 기획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안 했다는 겁니까? 0.73%가 부정선거를 했는데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죠? 예, 부정선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기려고 했냐면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좀 이렇게 참고 들으실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0.7% 차로 정말 정말 어렵게 신승을 했는데 원래 계획은 1% 차이로 이재명이가 이기는 거로 좌파 진영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녔다라는 얘기고 그거를 아예 방송에서조차 유시민이가 이재명이가 1% 차이로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근데 뭐가 틀렸냐면 그들이 이제 투표율을 75%에다 맞춰놓고 다 세팅을 해서 이제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 1% 차이로 아깝게 진 어떤 아쉬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치 시작을 대선 후보부터 시작해서 1% 차이로 졌으니 아마도 한 대권 3수생 정도로 계속 굴리면서 공산을 완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예측했던 이제 투표율이 75%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 사전에 세팅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77%가 넘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사전선거 첫날에 있었던 이제 소쿠리 투표, 그 확진자를 대상으로 1인 2표를 이제 은근슬쩍 해보려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것 때문에 그 여파로 이제 당일 선거가 2%가량 올라버렸거든. 그래서 계획보다 윤 대통령의 표가 압도적으로 한 그 증가된 2% 내에서 훨씬 더 이제 압도적인 윤 대통령 표가 나오는 바람에 원래는 1% 차이로 이재명이 이길 선거를 0.7% 차이로 역전한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거 맞습니다. 이제 네. 궁금해 하신다면 네.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도 똑같습니다. 투빅 투리그였습니다. 투빅 투리그가 뭐냐면 많이 투표해서 그 조작률을 넘기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트럼프도 당선이 됐었고 또 변수 하나가 뭐였냐면 안철수의 사퇴였습니다. 안철수가 그 선거 전에 단일화를 통해서 사퇴를 함으로써 그런 변수가 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힘들죠, 당연히. 그러나 부정선거가 있으므로 우리가 회의론적이나 운명론자들처럼 이제 뭘 해봐야 안 돼 라는 마음들보다는 그런 일도 있으니 우리가 국힘당에 남아서 당원으로서 우리가 투표를 열심히 하면 투빅 투리그라는 전술이 있었으니 그거라도 해서 우리가 당대표의 당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였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나가지 말고 일단은 당내에 남아서 이렇게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팀들은 좀 남아서 투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힘을 보탰기 때문에 장동익 대표가 그래도 되었다. 김민수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보통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회의론적인 게 뭐냐면 아니 저것도 장동혁이를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그러면 선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표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러면 지방선거도 만약에 부정선거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어차피
어차피 결과가 정해졌으니까 투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저는 생각은 뭐냐면 이전에 지금 저는 예전부터 12월 달에 트럼프가 움직일 거란 얘기를 저는 5개월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보시면 외신에서 보시면 트럼프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이어서 동북아 쪽에 있는 저희 쪽에 있는 부정선거 역시나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안팎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트럼프가 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투표할 건 하고 당내에 남아서 전투할 건 전투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 나가버리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떠들어도 바깥 사람이 우리 집안 행사에 누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탈당하지 말고 그냥 국힘에 남아있어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곡해가 돼가지고 뭐 국힘 빠라든지 아니면 뭐 떨어지는 거 있냐라는 식의 비난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재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주변에 국힘을 욕하면서 탈당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길래 그런데 이제 선재님도 같은 논조이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여포님은 부정선거를 인지를 하고 계세요. 맞죠?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어떤 선거판이든 이제 우파 진영에 매우 불리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빅 투 리그.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똘똘 뭉치면 이긴다. 제 흔히들 말하는 그걸로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맞죠? 예, 주장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했다는 겁니다. 네, 예, 주장이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네. 예, 주장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당일날에 계속 문자 오시면서 그러니까 투표를 알겠습니다. 많이 해야 그러니까 미국 이긴다는 사례가 얘기를 했기 그렇다는 때문에 거로 이제 사례가 운영을 두 개나 하시는데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발언 시간을 다 충분히 말씀드리고 제가 반론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 조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여포님이 주장하는 거는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전에 전반에 편파 판정으로 말도 안 되게 지금 5대0으로 5대 떡으로 지고 있는데 지금 편파 판정이나 이런 불공정성에 관한 항의나 이거보다 그냥 후반전에 더 열심히 뛰어갖고 6대5로 이기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관객들이 이미 다 부정선거를 인지를 했고 거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조차도 이게 부정선거 판때기라는 걸 다 알고 있고 편파 판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애당초 플레이어가 사기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 이 부정선거라는 불공정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정치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최소한의 운영규칙이 공정성을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공정성이 훼손된 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성이 훼손된 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경기 끝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불공정을 딛고 6골 넣고 이기자라는 이런 어찌 보면은 진짜 황당할 정도의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게 많은 우파 국민들을 낙담시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이상주의적인 게 아니라 그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포츠는 한 경기 지면 그 다음 경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잘못 갔다가는 정치 체제가 바뀌거나 우리의 미래가 완전 바뀌거나 생명과도 직관될 수 있는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선거라는 것을 항상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썰람님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는 원래 총칼을 내려놓게 한 것이 종이 투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대립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선거고 투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극한 대립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대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든 이거 스포츠는 한 게임 져도 되지만 이 선거라는 건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게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방점인 것이지 그게 이상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뭐 주짓수나 이런 걸 배워서 정식적으로 경기 룰로 싸우지 못하면 눈을 찔러서라도 이겨야 되는 경기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설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정당이라는 정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좌파들은요 이렇게 아스팔트 전쟁은 좌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뭐 야전하고 이런 애들은 뭐 조국도 그렇고 지금 똥86 세대들이 아스팔트 전쟁을 가장 제일 잘하죠. 그런데 이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제도권 전쟁을 하는 게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도 획책하고 유공자들 뭐 5.18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유공자들을 가짜로 만들어서 그들이 공무원 세계로 들어오게 하고 법관에 되도록 하고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들의 소원이었단 말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아스팔트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미 제도권 안에 있는 정당 하나를 저희가 어쩌면 저희가 당원으로 가입돼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팽겨치고 아스팔트로 나가자라는 얘기는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민혁명으로 성공한 것은 프랑스 혁명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이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미개한 국가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여포님, 그래서 지금 네팔이라든지 말을 이런 너무 독점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그 중재는 진행은 다 썰람이 그러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썰람님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그건 저한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은 썰람님 아니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잠깐만 편파적인 게 아니라 두 분이 그냥 자유롭게 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개입을 안 한 거고 그러면은 지금 근데 아예 일단은 그냥 발언 기회를 독점을 하시는 저런 방식은 이거는 이게 본인의 논지에도 정면 2배거든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여포님께서 그 발언 시간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초천재님에 비해서 한 훨씬 길긴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답변을 하시고 초천재님께 질문을 던져주시는 식으로 왜 했었으면 그러냐면 좋겠습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자꾸 이어붙이세요. 그러지 왜 마시고. 그러냐면 본인이 하신 얘기에 대해 답변을 한 다음에 제 얘기를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길어 보이는 거지만 그러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그런데 왜 이거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룰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비유를 하셨기 아닌 때문에 제가 그 전쟁에 관한 답변을 하자면 그 하시죠, 전쟁 그래. 프레임이라는 게 두려워갖고 눈에 보이는 불공정을 그냥 수용하자는 태도는 이거는 너무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너무 비겁한 태도예요. 아닌 부정선거를 거를 좀 아닌 거라 수용하지 얘기하는 않습니다. 게 상식적이고 그게 진정성 있는 거지. 아니 눈에 보이는 불공정을 그냥 일단 묻고 경기나 끝내자. 이거는 경기 자체가 그냥 애당초 승자가 정해진 요식행위라는 거를 지금 본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얘기를 할 거면 불공정을 발견한 즉시 그거랑 싸워야지 정상 아니에요? 이 나라의 체제가 부정선거 때문에 거의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렸는데 그거를 그냥 수용하자고요? 일단은 아니요. 끝까지 좀 듣고 말씀하시죠. 예, 여포님. 아니요. 지금 저에 대해서 자꾸 뭐 이러냐 저러냐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정선거 때문에 대통령까지 날아간 파급력이 있는 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가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크게 싸울 게 있고 작은 것도 싸울 게 있는 것이지, 부정선거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식의 그것도 저는 일종의 뭐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대통령도 날릴 만한 엄청난 게 부정선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하다가 날아간 이런 사안인데 국힘만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정을 외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희 외면하지 않고요. 그러나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상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정선거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 제도랑 싸우시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 전투력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싸우시라고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습니까? 예, 부정선거라는 걸 인지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올바른 제도에 관한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싸우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천재님이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걸 하면 이깁니까?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거를 다들 그러면 지금 여포님이랑 저가 공감을 하시는데, 그 부정선거임을 인지를 하면은 부정선거를 없애는 방식의 대안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사고 아닌가요? 그게 뭐냐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보는, 부정선거를 없앨 수 있는 뭐 방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본인이 저한테 그 공정을 해결하라면서요,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 일개인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한테 해야 될 우리의 요구인 거고, 정치인들이 비겁하게 그걸 빼놓고 딴 얘기만 자꾸 하니까 국민들이 자포자기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다른 이슈예요.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슈는 그냥 중국이 뒤에 개입돼 있고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 개입돼 있는 엄청난 게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힘이 공론화라도 시켜야죠. 그것도 안 하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론화라도 시켜야죠.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강력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럼요. 왜 비겁하게 그거를 외면합니까? 알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공론화를 시키는 게 정치인의 힘이라고 아시면서 왜 국민의 힘을 해체하자고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뭘 해체라는 말을 나한테 이렇게 자꾸 하셨어요. 정하시는데 저는 그런 하셨어요. 얘기한 적이 네. 없고요. 하셨습니다. 의견이 네. 다르다. 예, 해체하는 게 답일 수 있다. 예, 그런 얘기 합습니다. 예, 오케이. 자, 해체하는 그런 판단까지 간 거는 애당초 지금 이 사회가 붕괴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부정선거, 권력을 쥐고 흔들어야 될 이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상당수가
그런 선거로 당선된 사실상 등판하지 말아야 될 범죄자들이 지금 등판한 게 제일 큰 문제고 심지어 지금 집권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세력은 지금 정부 강요에 등판한 사람들의 정과 합법이 지금 40범이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 수준의 절대로 이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실상 범죄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막 무혈입성하는 거를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인지를 했다면 모든 힘을 결집해서라도 여론 만들고 막아야 되는 게 아니 막아야 되는 게 응당 당연한데도 이런저런 이유 들고 변명하는 게 비겁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비겁한데 이 일을 획책하고 저지르는 데 있어서 사법부도 연관돼 있는 건 아시죠, 그죠? 그럼요. 그럼 왜 사법부 해체는 왜 말씀 안 하시죠? 아니 사법부도 당연히 연관돼 있는데 사법부가 연관된 거는 애당초 헌법에서 이미 선관위의 사법부 개입을 처음에 설계할 때 잘못 넣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공론화해야 되는 겁니다. 사법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선관위의 문제에 개입을 하고 아니 선거 문제에 관해서 만약에 재판장으로 끌고 가면 애당초 판사 자체가 이해과정 이해타산 이해충돌 문제로 이미 본인들이 다 걸려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공정한 판결이 나오냐 이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애당초 부정선거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길이 애당초 헌법상에서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문제를 인지했으면 공론화시켜서 해결을 어떤 식으로든 해보려고 해야지 다 포기하고 그냥 똘똘 뭉치면 이긴다 5대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전에 6대5로 이기자라는 그런 그냥 매갈이 없는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 이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사법부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연관돼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제가 마지막으로 걸 수 있는 기대가 조금이라도 걸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을 꼽는데 그 집단마저 지금 무력화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이 공론화시키고 아까 정치인들이 공론화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서 지금 비겁하니까 너네 해체돼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논리가 저는 그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아니 거죠. 문제 해결할 사람이 나가서 큰 목소리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나가서 그러니까 따로 당 차리는 게 뭐 불법도 아니고 옛날에 그러면 세복의 밤이당을 왜 차렸습니까? 차려서 망했지 않습니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망해서 성공할지 안 망할지는 그건 국민이 나중에 판단할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부정선거 문제를 국힘당에서 비겁하게 외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네. 지금 애당초 국힘당은 K보팅이라고 해서 선관위한테 선거를 외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죠. 부정선거 문제를 그 당에서 공론할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 구조적으로 애당초 선관위 눈치 보는 집단으로 이미 전락했는데 이걸 전체적인 국힘이라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당직자가 똘똘 뭉쳐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면 아니고 선관위에 이미 보시나요? 목숨줄 잡혀 있다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벗어날 수가 없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해체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검사가 일부 한 50%가 썩었다고 봅시다. 그러다고 검사를 그냥 도려내야 되는 것이지 검찰을 해체하자는 주장은 제가 보면 반헌법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일단 선거제도를 지금 K보팅이다 뭐다 정말 이 제도를 그냥 안고 똘똘 뭉치면 이기겠다고 하는 그 상상력이 굉장히 부러울 뿐입니다. K보팅 이거 가만히 내버릴 거예요, 이거? 그럼 미국은 구도도 어떻게 이길 수 이겼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겼냐고 투 빅토리로 해서 이겼잖아요. 그때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때부터 부정선거는 계속돼 왔는데 어떻게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그런 회의론적이라면 노무현 때 이후로부터는 민주당에서 전부 다 잡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겼냔 20년도 말이죠. 이후부터는 아예 이제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될 상황도 아니라고 느꼈는지 그냥 대놓고 조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길 그럼요. 방법이 전무한 게 아예 통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갈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득표율 격차가 사전선거랑 본선거에서 거의 20-30%, 한 40% 깊게 보면 거의 그 정도까지 이제 격차가 벌어졌는데 똘똘 뭉쳐서 50% 이상의 예를 들면 본선거에서 한 100%를 국힘당이 이기면 그제서야 한번 비벼볼 수 있는 이런 수준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국민 눈치도 볼 거 없고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다 좌익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아예 대놓고 그냥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거를 그냥 거의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베네수엘라 마두로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요. 그 나라도 네.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대놓고 조작을 하거든. 그리고 최근에 온두라스인지 뭔지 아는 나라 지금 5일째 지금 개표 지금 중단시키고 지금 삽질하고 있는 거 아는 사람들은 아실 텐데 이게
지금 마두로가 폭격 맞아 돼질각이다 보니까 지금 온두라스에서 쫄아가지고 그 마지막 공정을 못하고 그러고 지금 이제 5일째 개표 중단하고 있는데 지금 대놓고 독재 정권으로 가는 모든 나라가 애당초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무너져서 삼권 분립이 아예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선거제도가 이미 독재자의 손안의 공깃돌로 이미 다 전락을 해버린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은 투표라는 방법으로 본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거세당한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거의 그 막바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 마지막 선거라고 하는 게 내년 6월에 그리고 민주당은 헌법 개정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거 못 막습니다. 부정선거. 그러니까요. 그걸 못 막는다는 인식은 같지만 그게 국힘의 해체라는 것과 어떤 귀결이 되냐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국힘을 그냥 국힘을 해체하는 것이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힘을 해체하는 거 이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냐는 수권 정당이 아니고 그냥 네. 민주당의 아령에 의해서 깨평이나 받아먹는 그냥 지역 정당. 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옛날 자민련 있잖아요. 예, 네. 경상도 자민련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국힘에 대안 대한 말씀해 해체만 드릴게요.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요. 국힘에 대한 해체만 말씀하시니 제가 국힘에 대한 해체가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말씀하겠습니다. 국힘이 해체하는 거는 국힘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전부 다 금배지 던지고 어디 사라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 나라의 문제 정말 솔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싸울 사람들이 좀 다소 적더라도 20-30명만이라도 따로 나와서 선명하게 그리고 윤 대통령 복권과 그다음에 부정선거 혁파 이 거악을 이제 위에서 투쟁할 사람들이 이제 당내 소수 있어봐야 어차피 지금 당내 주류는 사실상 이제 윤 대통령을 묻으려고 하는 이제 배신자 페류나 무디들이 당권을 잡고 사실상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텄다 이런 말입니다. 차라리 그분들이 나와서 좀 새로 뭐 옛날에 밤이당도 차렸듯이 차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헌법상 권리니 뭐니 이런 얘기는 좀 제 케이스에 관해서는 좀 너무 나간 얘기고요. 저는 좀 정당답게 이념 공동체답게 선명한 본인 주장을 할 수 있는 당 체제로 당 내에서 다 밭가리에서 엎어버릴 수 있으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서 지금 나와서 이렇게 차린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공정성에 관한 정말 국민적인 피로감이 너무 극단으로 와 있거든요. 이 나라가 이미 망할 거라는 공감대를 막 하고 있어요. 좌파 진영 내에서조차도. 그럴 정도로 불공정성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인식이 다 팽배한 상황에서 그냥 국힘당이라는 그 기회주의 집단 그 인간들의 그 비겁함에 수렴하는 어떤 국민 의견은 이건 너무 패배주의적이라는 말을 이번에는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패배주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의견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지가 수렴해버리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공사나 연성 공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년 선거 아무것도 못해보고 또 어디 뭐 국힘당 뭐 대구 경북이나 뭐 어디 몇 군데 깨평 던져주듯이 던져주겠죠. 그리고 전석은 다 좌익이 먹고 부정선거로.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좀 예측을 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를 이제 생각을 할 때 국힘당이라는 그 무능하고 정말 이기적인 그 이 공동체는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내용 연수 끝났다라고 그냥 판단하는 거를 좀 선명하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헌법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저는 현실적 대안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적이거나 이성적인 어떤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일단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좌익들이 그 좌파의 뒤에 배후 세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냥 설명해 주고 싶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좌파는 뒤쪽에 뭐 이해찬이라든지 백낙천이라는 그 뒤에 있는 배후 대부라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허윤회라든지 김삼석이라든지 윤명의 남편이죠. 그런 존재들이 여전히 거기서 빨대를 꽂고 운동권의 대부라는 이름으로 뒤에서 좌파들의 해먹는 사업들을 다 헤쳐먹고 있는 게 바로 좌파의 어떤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재명이나 앞에 나와 있는 정치인들은 그냥 꼭두각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백낙천 TV를 자주 시청을 합니다. 최근에 백낙천 TV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선거구를 조정을 해서 국회의원 수를 350석으로 늘려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박주민이가 주민의 헌법이라는 책에 통해서 보면 주민의 헌법이라는 책에 보면 자 권력을 나눠 가질 때 100명이 나누는 게 좋을까요? 300명이 나누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당연히 그러면 300명이 권력을 나누는 게 권력이 분산되겠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의석수를 늘리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300석도 우리는 많다고 하고 있는데 350
250석으로 왜 늘리자고 하냐면 지금 선거구 조정을 해서 인구가 몰리고 있는 시골에 막 이민자들 몰아놓고 만들어서 선거구를 인구에 따라서 조정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유리한 호남 측에다가 선거구를 더 확보해놓고 3분의 2를 얻기를 이렇게 지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파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3분의 2의 의석수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좌파들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국힘 해체를 지금 외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천재이 말하는 해체는 좀 다른 의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자, 좌파들이 원하는 국힘에 대한 해산. 두 번째, 그 의석수 늘려가지고 3분의 2를 얻기 원해. 이거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3분의 2석을 원합니다. 그게 왜? 개헌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우리 잉크가 마지막에 우리 자유를 지우려고 했던 문재인이가 자유를 지우려고 했죠. 헌법에서.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아까 연방제, 고려 연방제, 연성 통일 이런 쪽으로 지금 우려하고 계시지만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체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좌파의 속셈입니다. 그러면 107명이 개헌 저지를 할 수 있냐? 한동훈이 그때 줘가지고 된 거잖아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한동훈이 대표였을 때는 표를 넘겨줬습니다. 이번에 사과하고 이러지만 장동혁이 꽉 쥐고 어떻게든 개헌 저지를 하겠다는 게 장동혁이 아예 말을 했습니다.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자, 그러니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개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좌파의 마지막 핵심은 뭐냐? 개헌을 통한 체제 전복입니다. 부정선거도 위험하죠. 그러나 개헌을 통한 체제 전복을 너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힘당 107명이 그대로 잘 똘똘 뭉쳐서 있도록 우리가 당원들이 감시하고 힘 압박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옷을 벗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장 해제를 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국힘에 대한 지지든 걔들이 감시를 하든 어떻게든 국힘을 잡아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체제 청산을 위해서 아마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 같고, 그러면 아마 1인 독재, 1당 독재는 이미 거의 이제 굳어지는 거고, 그걸 막으려면 부정선거를 공론화하지 않으면 공연불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도 명목상 107명이라는 머릿수를 갖고 있는 국힘당이 그 사안을 정말 굳고 피하고 외면하는 거는 이미 그들도 거의 상당수는 그냥 부정선거 카르텔에 이미 포섭된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나약하고 비겁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정도는 그래도 여포님도 이제 인정을 하시잖아요. 너무 이제 국힘당이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관하는 게 그쪽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포섭이 이제 되어 있다라고 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부정선거 카르텔과 그 구조를 다 그냥 상존하는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또 한 번의 선거를 치르면 무슨 too big to lead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잔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좀 살금살금 자기들끼리의 진지를 넓히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를 때 가능한 얘기고, 지금은 이미 3건이 다 박살이 나서 지금 완전히 일당 독재,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가 완성이 된 상태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헌법에 박느냐 안 박느냐가 남아있는 과정인데, 이미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텄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여론조사 50% 60% 그냥 마음 놓고 찍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박가리를 시작한 거는 내년에 있을 당연하게 하듯이 또 부정선거해서 기존에 이제 치러졌던 여론이랑 이제 대충 추세를 비슷하게 맞춰놓고 국민들한테 그 이제 체제 청산을 말하자면 납득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여론도 다 조작인데다가 선거는 이미 조작인 거 알면서도 그것과 지금 전쟁하든 싸우든 어떤 의지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냥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뭉치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패배주의적인, 제가 볼 때는 그게 패배주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라 보고요. 지금 그 윤 대통령을 사실상 제물로 저 좌익 사법부랑 이재명 민주당한테 제물로 던지고, 자기들 이제 기득권 보장받는 게 아마도 국힘당에 있는 그 사과했던 애들 있잖아요. 한 40-50명. 그 사람들이 아마 태도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일신 영달을 위해서 체제를 그냥 헌시장 버리듯이 버리는 거를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장동혁 대표가 과연 뭘 어떻게 다루고 처리할 건지, 이미 그 계엄에 관한 태도에서 이미 당은 쪼개져 있는 상태예요. 쪼개져 있는 상태이고, 그거를 이제 봉합해서 미봉책으로 가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사실상 공연불이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당내 장악력도 사실상 내가 볼 때는 별로 없는데, 대놓고 저렇게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얘기한 거랑 전혀 반대 얘기를 그것도 몇십 명이 뭉쳐서 하는 거 정도면 이미 당은 내부적으로 이미 내폭이 됐다라고 봅니다. 파편으로 지금 갈라지기 일보 직전이고,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그 당내에서 비겁한 이유가 부정 경선의 수혜자들이 지금 국힘당에서 주류 정치인으로 성장했거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부정 경선이나 부정 선거나 본인들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 부정 선거 문제를 공론화시킬 의지가 없어요. 애당초 저 국힘당 정치인들 태반이. 그래서 일부라도 나와서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라고 제가 이제 주장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신당 창당이든 갈라짐이든 뭐든 간에 사실 이 세계사적으로 사실 이제 신당이 나와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석이 나오죠. 그러면 이 20석의 적이 누구냐면 그때부터는 국힘과 민주당을 동시에 상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대 양당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거대 양당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거기 3당이 나와서 자기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외쳐도 이 국힘에도 이제 적이 되고 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목소리는 오히려 사그라들 뿐이죠. 그러니까 35석이 뛰쳐나갔던 바른정당이 기어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거대 양당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이제 일당 독재를 막는 방법과 그리고 지금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꾸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개헌저지선과 일당 독재를 막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게 국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일무이하게 국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저는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그 현실에서 우리 당원들이 할 수 있는 힘을 쓰는 게 낫지 우리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면 저놈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지 못할 저런 비겁한 인간들을 저희는 방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당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똑같습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천재님과 저하고 똑같지만 저는 그 국힘당들은 그나마 뭐냐면 그 민주당의 그 완전 빨갱이들보다 얘들은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하고 국민들의 눈치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원들의 눈치와 표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멍청한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당원이 되어서 압박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요만큼이라도 얻을 수 있는데 나가버리면 당원도 아닌 사람들의 왜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유권자가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국힘당에 남아서 끝까지 견제하고 저 멍청한 인간들 우리가 표 줄 테니까 우리 말 들으라고 우리 앞에 굴복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주장이 갈린 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는 전반전에 5대0으로 불공정 편파 판정으로 이미 졌는데 그 불공정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후반전이고 나발이고 의미 없다. 애당초 경기를 보이콧해야 된다. 입장이고 그걸 위해서 싸워라라는 걸 제가 주문하는 거고 지금 여포님은 후반전 지금 그런 불공정성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바가 없으니 일단 경기에 집중해서 후반전에 그 불공정을 딛고 6골 넣어서 6대5로 이기자 이거이고요. 근데 국힘당 내에서 불공정성의 핵심 중에 핵심인 부정 경선 문제를 공론화 못하잖아요. 애당초 국힘당은 비겁한 정당입니다. 애당초 출마자 본인한테 승복 서약서를 받고 출마시키는 게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입니까? 애당초 국힘당은 선거에 있어서는 정말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너무나 오만불성하게 짝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킨다 그런 낯간지러운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아니죠. 본인들의 그러니까 지금 선거도 공정하지 못하게 대놓고 사실상 조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하나 얘기를 들자면 우선 지금 장동혁이랑 김민수가 지금 당선돼서 활동한다고 굉장히 이제 그 결과를 뿌듯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냥 그것도 그냥 선관위에서 점지하면 간단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 그 다음에 이런저런 국제 정세나 여론을 보건데 이제 김문수 씨, 지금 김승복 씨라고 개명했는지 그 분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으면 아예 일말의 희망도 포기하고 국힘당이 아예 지지자층이 완전 다 대박살나서 어마어마한 탈당러시가 돼서 아마도 이제 당원들의 탈당러시로 지금 해체론이 뜨겁게 올라갔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소방수로 장동혁 김민수가 지금 윤어게인이나 아니면 부정선거 이런 등등의 이 우파표를 어느 정도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이 지금 그 비겁한 국힘당 시간은 더 끌고 있는 상황인 것 뿐이고요. 당내에서 부정선거 여론도 지금 아무것도 못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뽑혀서 나오는 그 대표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선관위의 모든 걸 사실상의 생사여탈권, 정치인의 생사여탈권을 선관위한테 맡겨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일말에 항변도 못하고 항거도 못하고 그거 그냥 수용하고 그냥 내년 선거도 아무것도 못 고치고 그냥 치를 공산이 커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선거인 거 이미 알고 뻔히 그거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냥 내년에 선거는 이번에 6.3 대선과 마찬가지로 아예 눈치 안 보고 대놓고 그냥 조작할 겁니다. 통과리 해서라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게 너무 제가 볼 땐 놀라울 어떤 상상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정선거는 그냥 국힘이 마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네. 부정선거는 간단하게 마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님도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국힘이 뭔가를 하면 해결이 됐고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억측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USAID에서 지금 A웹으로 자금을 대고 그리고 전체적인 국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는 세계적인 부패 카르텔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못 막은 거를 국힘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오히려 저는 그게 오히려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힘이 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지만 그 국힘이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투표를 치른다면 어쩔 수 없이 최고의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방대 그 새벽에 나가서 그 선거 감시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기 룰이 바꾸어지기까지 기다리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부방대도 나가고 선거도 하고 또 다른 옆에 분들에게 선거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편인데 지금 이제 천재님 말씀은 어차피 부정선거인데 왜 투표해봐야 결과는 다 정해져 있는 거 투표하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흘러가게 되면 지금 그거는 아예 패배를 아예 시인하고 판을 아예 뭐 난 투표 안 할 거야 이런 감정적인 거는 결과가 정해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라도 하는 게 낫다 그거 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그 뭐가 뭐냐 열심히 투표하자가 아니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보다 공격적으로 공론화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정치인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외곽에서 떠들어봐야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오고 어차피 언론도 다 중국에 장악당에 있어가지고 부정선거라는 어떤 워딩 자체가 공중파나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 나올 리가 만무해요. 다만 미국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편승할 거냐 그 기회조차 못 살리고 그냥 삽질할 거냐를 우리가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다만 몇 명이라도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정말 공격적으로 공론화시킬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 정치인 몇 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지자들의 사회적 압력이 필요한 거고 저는 이 지지자들이 맥없이 정치인들의 그 비겁한 태도에 순응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는 너무 이거는 말하자면 주권을 갖고 있는 어떤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아니라 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불공정한 어떤 자격, 주권 박탈을 매 선거마다 당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공론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내적인 힘은 정치인들이에요. 그 정치인들을 압력을 넣고 그거를 절대로 공론화시키면 안 될 정도로 이 유권자들, 그 지역구 주민들이 사회적 압력을 집중을 해야지 그냥 정치인들의 그 비겁한 태도에 수렴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패배주의적인 마인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수렴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정치인들을 압박할 때 외부에서 압박하는 게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강하겠습니까? 한동훈과 이준석이 왜 가치가 있냐면 얘들이 국힘당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얘들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얘들이 밖으로 기어 나가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정치인을 압박하자는 거에 동의하고요. 저는 천재님의 우려나 모든 부분에 100% 제가 공감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액션이죠.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국힘당 밖에서 그 소리를 내는 게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냥 좀비처럼 국힘을 지지하고 거기서 표나 거수기나 하고 이러려고 거기 남아있자는 얘기를 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고요. 똑같은 의도로 저는 국힘에 남아야 한다는 취지고 오늘의 저희가 주제가 뭡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인식에 인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액션이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국힘에 남아서 우리의 내부의 목소리로 싸우고 당내 게시판에 가서 지금 우리 팀들은 늘 들어가서 국힘 게시판에 가서 글을 쓰지만 밖으로 나가면 당내 게시판에 들어올 수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탈당하지 말고 거기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내야 이놈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쫄 수도 있다. 저는 그게 이제 제가 국힘에 남아야 한다는 이유인 것이지 저희가 그들 그냥 거수기나 하자고 남자? 저는 그렇게 주장
주장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매도되는 느낌이 너무 싫었고 억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국힘에서 뭐 한 자리 먹으려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는 유일하게 국힘이 지금 정말 안타깝지만 국힘이 유일무이한 대안 세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거기서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자는 게 그 효과를 기대하면서 제가 남자는 얘기거든요. 예, 유일무이한 뭐 대안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본인만 갖고 있는 도구마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대안이라는 거를 지금 저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그 개소리가 왜 도구마처럼 이제 상식도 아닌 그런 몰상식이 당연시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좌파는 대안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 혼자 좌파를 담당하고 있으면 너무 극자로 왼쪽으로 몰리니까 걔네들보다 훨씬 더 새빨간 애들을 몇 개 더 만들어줘요. 내가 볼 때는 다 이제 선관위에서 만든 작품들이라 보는데 우파 진영 내에서는 그런 좌파 진영 내에서의 다양성이 없는 이유는 지금 국힘당을 장악한 세력이 사실상 좌파이기 때문에 이제 대안 세력 선명한 우파가 자리 잡을 경우에 국힘당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편하게 이제 사실상의 전쟁도 없이 그냥 아예 중국에 일부러 포섭하려고 하는 전략이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국힘당만이 유일한 우파 대안이라고 아예 구조적으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힘당의 경선도 선관위가 장악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선거를 다 선관위가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애당초 대안을 만들어서 설정해서 시장성 있는 정당으로 만드냐 마냐에 대한 어떤 결론도 결국은 선관위가 허락을 해줘야지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국힘당에 있는 그 비겁하고 좌빨에 거의 가까운 애들이 이제 대안 부재론이라는 걸 유일한 어떤 자기들의 존립 근거로 삼고 거기에서 그냥 죽어라고 버티고 있는 건데 지금 선관위의 조력이 있으면 국힘당의 대안은 사실상 선거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그냥 박살을 내야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하든 뭐 그거야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상상력에 맡기겠지만 공론화라도 시켜놓고 미국에서 어떤 좋은 분위기가 왔을 때 그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는 만들어 놓고 뭘 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부정선거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당해 있는 국힘당만 믿고 있으면 당내에서 무슨 세력을 만든다 어쩐다 할 때 내가 아까 이 얘기까지는 너무 비참하게 얘기 안 했는데 그 황교안 그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힘당 이제 당대표였다가 종로 나가서 내다바에 당해서 이제 묻혀졌고 부정선거로 그리고 나서 이제 탈당 안 하고 계속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보고 있던 와중에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던 그 선거 있죠. 그때 황교안 대표가 4등 했거든요. 마지막 파이널 4에서. 근데 황교안 대표가 몇 퍼센트를 얻었다라고 발표가 됐냐면 8%였습니다. 지금 천하람이라고 저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하고 있는 그 친구가 한 13%좀 얻었는데 이거 대놓고 모욕합니다. 황교안 대표 때문에 그때 가입한 외부의 부방대를 비롯한 이런 그 부정선거랑 투쟁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만 명 이상이 가입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당내에서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초거물인데다가 미통당 선거를 그 진두지휘했던 당대표였는데 아니 정치 신인급도 아닌 그냥 이제 막 시작한 천하람이 13%를 얻을 때 황교안이 8%라는 거는요. 애당초 국힘당의 경선은 그냥 다 장악당에 있다라는 거를 사실상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입당 건의운동 막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결국 이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한 그냥 버림패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논리적 비약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힘의 일부의 일을 완전 국힘 전체의 일로 일단은 비약하시는 게 있으시고 두 번째,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당선도 선관위에서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면 다 점지를 한 건가요? 네? 본인의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당선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선된 것이지만 그건 선관위가 점지해서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제가 그냥 본인이 원치 않는 설명드릴게요. 모든 결과 제가 말씀을 좀 드립시다. 저한테 물어보셨길래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뭐 부정선거라는 이제 프레임은 무조건 완전하게 이제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누가 떨어진 거는 부정선거 때문이고 누가 붙은 거는 그건 또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런 논리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당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황교안 대표님께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저희가 그렇게 외쳤는데 당대표 던지고 나가셨어요. 황교안 대표님께도 저희가 엄청나게 압박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4.15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던지고 나가시고 나갔다가 보니 부정선거라서 다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지킬 때도 마찬가지였고 황교안 대표님에 대한 여론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이 8% 나왔다는 것이 그 부정선거에 그냥 뭐 증거다. 그러니까 이건 해도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저는 비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정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황을 얘기하는 거고 정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결국 그 정황이 부정선거의 정황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이고 그분이 8%로 끝났다는 얘기는요. 이제 국힘당은 애당초 부정선거랑 이제 아예 결탁을 한 정당으로 그냥 받아들여도 되지 않냐 이런 해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비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국힘이라는 전체 100%을 다 지금 그런 세력으로 아예 모시는 부분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낙동강 전투에서 마지막 남은 한 줌 가지고도 이겨냈듯이 국힘 내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양심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세력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시 이겨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너무 희망적인 건가요?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100% 예. 국힘은 당내 경선도 해결 못하는데 뭘 부정선거를 얘기합니까? 당내 경선도 K보팅 계속 쓴다면서요. 그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렇고 아무도 얘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선관위 비거슬리면 공천 못 받으니까. 지금 하시는 얘기가 저는 100% 동의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원론적 얘기를 다 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인지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남아있는 양심 아니면 국민들 당원들 눈치라도 보는 그런 비겁한 인간들이라도 남아있으면 걔들을 압박해야 하기 때문에 국힘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선생님 말씀은 국힘이 아예 전체가 다 썩어버렸으니까 버리자는 말씀이신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 국힘당 일부가 당원의 썩었는데 눈치를 봐야 검찰 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현재 국힘당 이제 구조 자체가 어차피 당원이 뽑는 게 아니고 K보팅에서 뽑혀진다면서요. 그럼 국힘당 본인이 그 당원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거예요. 본인이 경선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여론 조성을 위해서 잠깐 필요한 거지. 이게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신양명이랑 이제 무슨 뭐 국힘당 당원이 뭐 똘똘 뭉쳐서 누굴 지지하고 말고는 사실상 내가 볼 때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패배주의잖아요. 그냥 뭐 아니 해도 안 되는 거 왜 하냐 K보팅을 말이야. 받아들이는 상태에서는 어떤 결과도 우리가 낼 수 없다. 스탈린이 얘기한 말 그대로 얘기할게요. 예,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결과는 오로지 개표하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스탈린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선거는 다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다 진행됐죠. 더 교묘하고 더 아주 굉장히 고도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좌익만 선거에서 이겼습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스탈린의 얘기인 것이고요. 그게 공산주의가 바라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계속 들어왔고 그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계엄을 때리신 건데 지금 부정선거니까 뭐 선거에도 아무 필요 없고 K보팅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선관위도 고쳐지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이미 이제 졌다고 보시고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뭐 건가요? 그런 얘기로 아니 몰아가지 마시고 제가 안 한다 한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는 선관위가 정할 것 같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해도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의미가 하시잖아요. 없다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아무리 뭐 똘똘 뭉쳐 선동해봐야 어차피 당내 선거는 K보팅으로 다 결정이 되는 거고 어차피 공천받아서 나가봐야 좋은 지역구는 전부 다 이제 경합 지역은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 아마도 내년 선거를 기점으로 국힘당은 이제 지역 정당으로 그냥 영남 자민련화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방선거에 대해서만 좀 국한시켜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총선 얘기도 막 섞어서 하시니까 헷갈리는데 자, 지방선거만 얘기하시죠. 지금은 의석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그죠? 그럼 지방선거에서는 K보팅이 있습니까? 없죠? 공천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공천을 K보팅으로 안 해요? 선관위가 지금 그때는 외주 안 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공천을 국힘당 경선을 선관위가 외주 안 해요? 공천을 무슨 K보팅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받던 공천위원회가 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자기들끼리 경합 지역들이 있을 때 이런저런 당내 무슨 이런저런 여론 수렴해갖고 결국은 뽑을 거 아니에요. 그 여론을 어디에서 외주에서 만들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당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내년 6월 지선에서는 K보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그 공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에서 공천위원장을 만들고 공천위원회를 만들고 당내 사무처장을 만들어서 사무처를 만들어서 조직이 공천을 시스템을 하는 것이죠. 한동훈이가 비례대표 김상욱이 뽑을 때 무슨 K보팅을 했습니까? 지방선거는 더더욱이나
공천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거기서 K보팅이 왜 나오냐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너무 전선을 넓히시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당내 지방선거만 얘기하시죠. 권력을 나누는 지방선거만. 방식이 K보팅 아니에요? 당내 예? 권력을 당내 아니, 예를 들면 뭐 당대표가 지금 됐든 전당대회를 무슨 말씀하는 게 최고위원이 됐든 다 그거 전당대회 선거치지 말씀하지 않나요? 마시고요. 전당대회는 끝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천권을 나눠먹는 이 세력은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선거에서 만들어지지 않나요? 아니죠. 공천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위원회를 추천하고 청구하는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데요? 당대표가 그래서 당내 선출직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이런저런 당대표가 뭐 가지고 당우를 있죠. 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두 당내 다 권력을 결과적으로는 이런 K보팅으로 대표되는 선관위가 사실상 간접적으로 다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K보팅이 국힘당에서 없다니까요, 정치하는 어느 지방선거에는. 왜 누구도 자꾸 선관위에 K보팅 눈 밖에 얘기를 날 생각을 못해요. 이미 K보팅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K보팅이 아닌데. K보팅이 있어요. 아니라 하시지만 사실상의 당내 헤게모니를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선거 결과에서 만들어지는 당내 권력 아니죠. 구조에서 제가 어떤 말씀드릴게요. 선거 출마자든 그 권력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내에서 지금 만들어진다는 그 여론이라든지 그런 이제 공천에 대한 시스템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데가 어디냐면 여의도 연구원입니다. 여의도 연구원. 여의도 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래서 그 대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여의도 연구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만들어줄 거고요. 공천위원회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당대표가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왜 당대표를 바꿨냐? 여의도 연구원장 바꾸고 윤리위원장 바꾸라고 저희가 한 건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고 여의도 연구원이 예전에 누가 잡았습니까? 부산 PK에 그 김무성 계열들이 다 잡고 있었을 때 한동훈 이런 애들 공천해보는 거 보십시오. 지금 비례대표 보십시오. 지금 한동훈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그런 선거의 결과가 나온 것이지 당대표만 바꾸면 얼마든지 공천의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그게 이제 나가서 이기고 지고는 선관위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지금은 당대표 힘이 가장 막강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어떤 한마디 할 때 얘들이 아무리 개고도 지금은 공천권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장동익 대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다음 정계를 다 만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K보팅 얘기하시면 이게 헷갈려요. 그게 아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 지방선거가 왜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왜 내년 지방선거에서 왜 우리가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왜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지방선거에 관해서 자꾸 이제 네. 그쪽으로 이제 토론에 어떤 말하자면 전선을 그쪽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선거 제가 그럼 공정성을 말씀드릴게요. 얘기하는 저랑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저랑 지방선거 파이 나누기를 얘기하는 여포님이랑 지금 핀트가 좀 많이 터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지방선거가 됐든 아니면 선거가 무슨 대선이 됐든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카르텔에서 벗어날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랑 대통령도 싸우는 게 못한 일이라는 국민들을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강력한 소구력을 갖고 있는 어젠다인데 그러면 윤 그걸 대통령도 외면하고 비난하시죠. 자꾸 그러면 왜? 지역적인 다른 얘기만 자꾸 하시면 아니죠. 본인은 계속 부정선거만 얘기해요. 계속. 저는 예. 오늘 토론의 주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에 우리가 남아있을 것인가 나가서 아스팔트 그냥 국민의힘을 저주하면서 무너져라 하고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같이 주문을 외울 것이냐. 그러나 그게 얼마나 제가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인지시키고 싶어서 저는 이 토론을 연 거지. 부정선거는 저도 똑같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차가 고장났어요. 거기에 대한 아니, 인지를 하면 해결책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해결 있다는 의지가 거죠. 없는데 해결해야 네. 되는 생각을 못 하시고 있잖아요.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저희는 못 어떻게 한다면서요? 합니까? 제가 아까 한번 뭐 여쭤보겠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대통령도 있으면서. 탄핵시키는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는 이슈가 부정선거 이슈예요. 그러니 해결 대통령도 의지도 없고 1700만 표를 뭐 답이 얻은 없다라고 대통령도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도대체 선거 왜 하십니까? 답이 없는 건데 결국. 아니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선거 그러니까 왜 하지 말자고 하시냐고요. 아니 하지 왜 말자가 벌써부터 포기하자 아니고 하시냐고요. 지금 부정선거를 인지하는데도 별 수 없다가 지금 저 여포님 얘기잖아요. 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저는 미국의 그러니까- 개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6월 어떻게 지선 해결해야 전에 되는데? 미국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이 생각합니다. 뭘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대상이 한국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이걸 한국을 자꾸 국뽕에 취해 계시면 안 돼요.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미국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글로벌 전쟁이고 그레이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 세계적인 경기로 보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시든 말든 그 알아서 하시는데 어찌됐든 트럼프가 뭘 하면 거기에 우리가 편승할 시스템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자꾸 끼어드시는 건 좀 매너가 아니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자, 너무 발언을 독점하시는데 아니 뭐 제가 독점을 언제 말하는데 했습니까? 저 중간중간에 얘기도 아까부터 할 다 수 있는 들었는데 거죠. 천재님 근데 지금 뭐 탈당에 대해서 내가 탈당하고 그냥 당 뭐 어쩌고 그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해체하고 부정선거를 하셨잖아요. 해결할 의지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내가 국힘당을 판단한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해결할 의지가 있으려면 그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공론화를 시켜야지 국제적인 흐름에 편승할 뭐라도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슨 그냥 당내 뭐 소장파 애들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는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넘게 그냥 지켜봤는데 뭔가 이렇게 되는 그림이 아니에요. 되는 그림이 아니고 당내 어떤 의견도 제대로 장악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저런 체제에서 저런 정도의 장악력 가지고 부정선거 감히 떠들지도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요즘에 어디 그걸 정치인이 뭘 해주기를 기다리시는 거고 저희는 저희가 정치인을 압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지금 국힘을 지켜본다 하셨지만 저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국힘을 압박하고 댓글 쓰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서 국힘을 압박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결과를 얻어내려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국힘에 우리가 뭔가 지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저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내년에 선거가 지금 걱정이신데 선거 백날 해봐야 지금 시스템 그대로 들고 가면 진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과 윤석열 대통령 때 시스템 뭐가 다르죠? 아니 같겠죠. 그러니까 윤 같은데 그때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정값을 어떤 방식을 동원하냐에 따라서 한 99%의 승리를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이랑 아예 100% 변수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도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전반을 특정 정파가 특정 세력이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마치 깨평 던져주듯이 이 정도 먹고 그냥 만족해라 이런 수준의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토론에 진전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계속 본인은 이제 부정선거가 있으니 어차피 이거는 하나만한 경기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깨닫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깨닫죠. 선명하게 이 나라가 부정선거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얘기해야지 이도저도 아니고 판단력이 자꾸 없는 그냥 일반인 국민들은 그렇게 뭔가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지 깨닫습니다. 뭔가 투표장에 가는 게 의미 있다는 어떤 이런 시각이 들어야 되는데 가봐야 어차피 지금처럼 그냥 아예 이제는 국민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대놓고 조작을 하는 분위기에서 무슨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 이거 자체가 승리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할 걸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본인의 얘기는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만 할 뿐 어떠한 해결책을 얘기하지도 않으신 거고 아니 해결책을 얘기할 기회가 없었죠. 나가자는 얘기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회 지금 부정선거가 있으니 그러니까 나와서 떠들어라 이게 내 해결책이고요. 하시잖아요, 예, 나와서 해결해라. 나는 지금 5년째 떠들고 있는데 나보다 국회의원 한 명이 떠드는 스피커가 한 100배 되니까 그 사람들 한 10명이라도 나와서 부정선거랑 정면 도전에 싸워라. 본인들 정치 생명 걸고 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 용기도 없는데 무슨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하냐 이거죠. 그러면 본인이 보실 때 국힘에 한 20명 정도는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외쳐줄 사람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되묻고 싶네요. 그 그럼 정도도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면 봅니까? 20명이 있다고 봅시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시죠? 거기서 이제 먼저 바꾸지 마세요. 국힘 내에도 이걸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이걸 큰 판에서 국힘이라는 큰 판에서 싸울 수 있어야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바른정당이 망하는 걸 못 보셨습니까? 바른정당은 35석이 나갔습니다. 근데 왜 걔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그냥 왜 망했냐는 거죠? 다들 아시고 계십니다. 네? 그냥 배신자들이라고 보는데 무슨 정치입니까 걔네들이. 애당초 배신자 프레임 쓰고 나가서 3%로 폭망한 애들이 황교안 대표를 아마도 진짜 그 당시 조중동이 죽어라고 달달 볶아갖고 거의 그냥 옆구리 찔리는 그 모양새로 합당 형태로 들어왔다가 황교안 대표만 그냥 토사구팽 당한 거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와서 모든 당내 실권을 다 장악해서 이미 걔네들이 주류가 된 정당이 됐어요. 배신자들이. 이번에 한 번 더 배신한 것 뿐이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셨을 때 그때 새누리당의 그 지지율이 10% 미만이었습니다. 바른정당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흡수가 됐습니까? 새누리당이 바른정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른정당이 다시 국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권자들은 당명만 보고 찍는 사람이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뛰쳐나가서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 안에 있어야 30%라도 먼저 먹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새누리당의 그 국회의원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정동선을 버리고 나가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없는데 나가서 지금 새 당 차려가지고 그게 어떤 TK, PK 여론을 끌어올 것이며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굉장히 척박한 길로 가자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필패입니다. 필패. 제가 볼 때는 아예 그거는 지자고 나가는 것이고 그나마 안에서 해보자는 얘기가 제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 저랑은 시각이 다르고요. 나가서 패배할 거라는 그것도 사실상 패배주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논리고요. 나가서 패배한다는 사례가 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윤 대통령이 자기 직을 걸고 탄핵당할 거 각오하고 그렇게 공론화를 시켰기 때문에 상당수 심지어 중도 좌파들도 어느 정도는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좌파나 우파나 이미 다 부정선거 세력이 거의 포섭이 돼서 거거의 지금 구조에서는 이제 그 구조를 깨고 나올 만한 세력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당내에서 만들어지기가 만무해요. 그래서 나가서 만들어서 어느 다만 몇 명이라도 지금 나가서 뭔가 해보면 지금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부정선거 문제를 인지하고 그쪽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를 자각하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 충분히 현역 의원들 다만 두 자릿수 초반이라도 나가시면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도와주는 어젠더이기 때문에 그때 배신자 프레임 뒤집어 쓰고 혼자 나가서 30명이 나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배신자 프레임에 다 뒤집어 씌웠는데 지금 국힘당 자체가 이제 합당하기 전에 바미당이랑 똑같은 이미지로 가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내에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세력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친트럼프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회의론을 가지고 계시지만 미국의 마가 무브먼트도 결국은 미국의 공화당이 썩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가 무브먼트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도 돈도 많죠. 일론 머스크 돈 많은데 원래는 자유당이라고 자기들도 창당하고 나가고 싶어 했죠. 그러나 결론은 뭐였냐면 공화당에서 남자. 그래서 트럼프가 공화당의 경선 룰을 뚫고 그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승리를 하고 나갔습니다. 지금 미국과 우리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미국의 공화당도 이미 라이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장악되어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를 아는 겁니다. 권력을 갖지 못하면 그냥 거지예요. 올로와 나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공화당을 선택했고요. 마가 무브먼트도 결국은 공화당이 싫지만 그 라이노들도 싫지만 그래도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강력한 공화당이라는 보수정당과 마가 무브먼트 시민운동 그리고 강력한 트럼프의 리더십 이 세 개가 맞아졌을 때 미국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강력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은 원래부터 좋은 정당이 아니에요. 마가 무브먼트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아스팔트와 무브먼트들이 국힘을 정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조금만 쓰기만 하면 얼마든지 강력한 윤 대통령님이라는 리더십이 있고 강력한 우파 정당이 다시 조금씩 변하고 강력한 시민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미국과 같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정치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 게 다 공연불이란 얘기입니다. 이길 수가 없으니 공연불이라고 하지 말죠 그러면. 그런 식이면 뭘 해도 안 되는 얘기를 아니 부정선거를 가만히 냅두고 뭘 합니까? 뭘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그러면 있다고. 미국의 트럼프는 부정선거 나가서 누구라도 지금 나가서 국힘당의 당론을 그렇게 뭐 국힘당 당론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그냥 부정선거 뭐 찍소리도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팔지 마라. 그게 당론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초재선 의원들 지금 성명서 발표한 게 당론입니까? 당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당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당에 몇 명이 튀어나와서 얘기한 게 당론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선동이고 그게 몇 명이 아니고 한 50명 되지 않나요? 4, 50명? 거의 처음에 29명 했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예 이름도 안 올리지만 누가 안 물어봐도 당연히 그거 윤 대통령 그 계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뻔하게 있는데 그냥 초재선 의원 포장파라고 하는 애들만 한 3, 40명 모여서 그렇게 하는 팩트를 거고. 말씀드릴게요. 29이고요. 29명이고 왜 41명으로 늘었냐면 어제 원내대표인 성은석이라는 새끼가 어제 발표하면서 그 뒤에 서 있던 인원까지 다 포함하면 41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병풍처럼 서 있던 애들의 의견을 아직 모르겠고요. 원내대표단이기 때문에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9명이 정확하게 했고 우리는 그걸 이제 당내에서 그런 새끼들 축출하자는 얘기를 당내 게시판에 이제 쓰기 시작하고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당내에서 해야 이게 효과가 있다는 뜻이고요. 저는 미국을 계속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미국 때도 부정선거가 있었고 심지어 마이크 펜스가 부통령이 라이노였어요. 뒤통수를 친 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걸 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3기 때 다시 돌아와서 이번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던 건데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으며 그러니까 시민운동들이 강력하게 우파 정당을 세공해 나가는 일에 힘을 써 달라는 것이고 저희가 더 당원에 가입해서 한동훈 한딸들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만 미국과 똑같은 아니면 유사한 그래서 부정선거를 외칠 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선거를 어찌됐든 지금 지금 아무것도 못 바꾸고 제가 볼 때는 당원 가입 동료 운동 한 두어 달 하다가 한 1월 때쯤에 1월 정도 되면은 이제 시간인 만큼 이제 선거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선거에 관한 그 어떤 얘기도 못 해보고 그냥 지금 부정선거 시스템 그대로 덮어 쓰고요. 그냥 경남 미국은 뭐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대구
자민련으로 끝날 각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예, 미국은 뭐 하고 그거라고 있을까요? 봅니다. 이 부정선거를 해결하는데 미국의 역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본인이 뭐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말씀하세요. 예,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가 지금 미국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포님 학생도 아니고 본인이 말씀하시고 싶으면 그냥 말씀하시고요. 일단 저한테 자꾸 이제 뭔가 가르친다는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인 생각을 그냥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 토론에 대한 태도 지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아니 하고 싶지 토론에 대해서 않은데 기분이 나쁘신 부분이 있으면 썰람님한테 말씀하시되 저한테 또 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저한테도 거예요. 지금 말씀 그 얘기가 아니요, 제가 제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거잖아요. 아니, 토론이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을 제가 듣고 저도 판단하는 그러니까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여포님이 여쭤보는 너가 거잖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뭔가를 알고 있냐 어쩌냐 이걸 자꾸 얘기하시니까 아니요, 제가 퀴즈를 생각을 내는 게 물어보시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각을 자꾸 뭘 물어보잖아요. 아냐 모르냐를 자꾸 물어보시니까 아니, 생각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개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는 보시는지,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파급력 있게 확장력 있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거에 선거 대해서 제도까지 저의 다 생각을 들어올 수 묻지 있는 마시고 그냥 건지를 말씀하세요. 여쭤보는 겁니다. 예, 왜냐면 지금까지 발언 시간에 거의 상당수를 지금 여포님이 거의 과점을 하셨는데 그냥 말씀하십시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냥 많이 그냥 들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들어보고 제가 평가를 하는 게 맞지. 뭘 내가 네, 뭐 아냐 알겠습니다. 모르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스무고개 네.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 싫어하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개입은 저는 이제 이 부정선거를 예전부터 해결하는 방법은 A웹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에서 이걸 들어갈 때 존 밀스가 왔을 때도 A웹을 방문했었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A웹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A웹에 대한 지원을 USAID가 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는 다치라는 효율성부를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USAID의 그 자금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미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의 전쟁은 시작됐다고 저는 봤었고요. 근데 그 A웹이 저는 우리 인천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정선거 이슈에서 제외되지 않고 이 미국의 어떤 큰 물결 속에서 우리의 부정선거도 여기와 함께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와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방송 시청자들에게 우리가 소리를 못 낸다고 그걸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가 트럼프 댓글 달자, 고든창 밑에 가서 댓글 달자, 우리 다 달자.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SNS를 통해서 전달시키자는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자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사람들에게 돕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정치인에게 될 게 아니라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나가서 SNS에 댓글 달고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트럼프가 A웹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들어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했었고요. 이 A웹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구미갑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환이라는 인간입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의 60% 이상, 즉 마포포럼에 소속돼 있는 김무성계라는 이 새끼들이 60%가 있습니다. 그 60%가 모두 다가 저는 이 부정선거가 연관돼 있고 내각제 세력, 조중동, 언론사, 글로벌리스트 다 연결돼 있다 보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력들도 아까 있다고 동의하셨던 것처럼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소수의 세력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중앙무대로 계속 내보내는 것은 당원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아서 당원의 힘으로 이들의 파일을 더 조금씩 키워주면 언젠가는 천재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목소리가 이제 삐져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도와주겠다는 협조한다는 그런 그 무브먼트만 보여도 액션만 조금만 보여도 기회주의라고 말씀하셨듯이 기회만 보이면 얼마든지 미국 측으로 갈아타고 땡큐 헬로 할 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그렇게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겁박하고 압박하면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선생님께서는 아예 아까 뭐 100% 말씀하셨다가 아까는 주무석 정도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저는 동의하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국힘 내에서 중앙 세력으로 키워야 된다. 그건 당원들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오늘 이 토론에서 국힘을 우리가 왜 지켜줘야 되고 왜 국힘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원은 우리가 그 투표권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압박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남아서 싸우자라는 취지로 제가 계속해서 국힘에 남아서 싸우자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귀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결론을 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너무 매도를 당하고 국힘에 남아있는 사람
사람들이, 국힘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능이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인정하는데 어떻게 국힘을 지지할 수 있냐는 둥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재님과 그런 얘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얘기가 오해라는 얘기를, 오해를 풀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제가 여기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하면서 저는 다른 데로 새지 말고 저는 국힘에 대해서 남아서 싸워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설득이 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이 토론이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 건가요? 나가서 또 당을 또 20명 정도는 따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 말 저 말 너무 길게 하셔갖고 제가 그냥 저도 제 하고 싶은 말 할게요. 지금 이제 저도 그 정도의 발언 시간을 이제 공정하게 확보할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요. 지금 국힘당을 고쳐 쓰자 그게 이제 아마도 이제 국힘당 쪽에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공통된 어떤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마치 북한 독재자가 패급인데 경제는 당연히 망했죠. 잘못된 정치를 택했기 때문에 경제는 당연히 망하고 북한 국민들은 지옥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지금 거의 지금 정말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자가 정치 문제에 대한 쓴소리 한마디 못하고 또 한 번 천리만 운동하면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희망 고문한 거랑 비슷해요. 정치가 망하면 경제는 당연히 망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망하는 것도 결국은 걔네들이 이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정치 시스템 자체가 애당초 경제를 폭망시키게 설계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회주의에서 이제 거기에 공산주의까지 가는 상황인데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은 급속하게 아마도 나날이 체감될 정도로 망할 거고요. 제가 이런 비유를 제 방송에서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암이 세 번째 지금 재발한 상태라고 제가 비유를 하는데 암세포의 정상세포에 대한 어떤 특질적인 어떤 면모가 뭐가 있냐면 정상세포에 비해서 암세포의 포도당 대사 효율이 3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상세포의 30배의 포도당을 먹어야지만 그저 생존이 가능한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극도의 비효율을 감수하는 게 암세포인데 암세포의 장점이라는 건 오로지 자기와 비슷한 세포들을 무한 증식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3권이 이미 다 좌파에 장악당했고 애당초 복원력이 없이 배가 한번 기울어져서 더 이상 복원할 수 없는 각도로 넘어서면 이제 넘어가서 침몰하는 그 수준에 넘어가 있는데 경제가 망하는 거는 마치 암 환자처럼 암세포 조직이 모든 사회 각계각층을 다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그 태생적인 비효율성을 이제 체제가 버티다 나중에 말라 죽는 현상, 이게 마치 암 환자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대부분 다 영양결핍으로 좀 돌아가신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초 체력이 얼마가 되든 지금 모든 사회 영역을 다 좌파, 거의 친중 좌파가 장악한 상태에서 이 사회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못 버티기 때문에 아마도 독재를 꿈꾸는 일당 독재를 꿈꾸는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그냥 1인 영구집권, 일당 영구집권 요거를 아마 구상할 테고 내년에 지방선거랑 같이 아마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아마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부정선거 시스템 이번에 이제 6.3 대선에 그 우악스러울 정도로 정말 파괴적으로 적용했던 그거 그대로 사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에서 어디 국힘당이 몇 석을 덜을 거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체제 자체가 이미 청산되는 수준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내부의 당권 투쟁만을 위해서 조군시야로 그것만 가지고 그냥 갑론을박하는 게 한심하다라고 저건 말씀드리는 거고 그 희망 고문을 이번에 또 사람 모아서 또 열심히 또 당원가입 복리하고 하면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암 환자 지금 거의 사기 말기에 다다른 사람한테 무슨 그냥 좋아진다라고 그냥 아무 무슨 조처 지금 뭐라도 하려면 배를 갈라서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고 뭐라도 항암 치료라도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당원가입이라는 포도당만 자꾸 공급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포님이 얘기하는 거는 암 환자한테 포도당 처분하는 거랑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다. 어차피 암 환자 암세포가 다 땔감으로 쓰고 그냥 쪽내는 건데 한번 제대로 싸워볼 기회도 마련해볼 계기도 못 만들고 그냥 당원 독려운동만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냐 내 입장에서는. 그냥 윤 대통령 제물로 바치고 일신영달의 눈에 미친
그 젊은 저 초재선 의원들 걔네들의 지금 당내 중진들까지도 지금 영합하고 있고 개헌이 정당했다와 부정선거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랑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정말 큰 뜻을 펼치고 용기를 내신 정치인들 다만 몇 명이라도 소중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듣기에 지금 뭐 굉장히 좀 언짢은 얘기를 제가 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에서 일도 변화가 없습니다. 중도 확장 하거든요. 지금 막 그게 무슨 유행어처럼. 근데 중도 확장이란 얘기는 그냥 비겁한 배신자들의 간사한 요소일 뿐이고 본인들의 비겁함과 파렴치함을 포장하기 위한 정치 공학적인 궤변일 뿐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그 중도 어쩌고 쫓다가 이미 중도 포지션으로 이제 당을 안 그래도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아예 찐 우파들이 다 단념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파들 표만 버리고 중도라는 허상만 쫓다가 결국은 그 잘난 정치 공학으로 그냥 폭망할 수순에 있지 않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국힘당을 이용해서 뭐 투쟁도 해보자 이게 여포님의 의견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시면 그러면 뭐라도 다른 어떤 좀 선명한 대안을 생각해볼 다른 생각이 싹 트지 못해요. 마치 선관위가 유일한 보수 우파 정당으로 이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국힘당을 가두리 양식하고 있는데 이제 국힘당 말고는 변변한 우파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왜? 선관위가 당내 경선 다 거의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체계적으로 좌익정당화 되어 있는 국힘당이 계속 더 좌익으로 끌려가는 동력을 사실상 이 선관위가 지금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좀 쓴소리하는 좀 선명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도지향적이 되면 대안이 안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힘당을 지지하는 것도 어찌됐든 그냥 국힘당이 제일 편하고 접근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거의 무슨 조건반사와 비슷하게 국힘당을 무지성 지지하는데 그 무지성 지지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국힘당이 다 썩어왔어요. 옛날에 정치 환경이 매우 좋았던 20, 30년 전부터 차근차근 계속 폭망과 파멸의 길로 계속 내몰렸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영남 자민련화가 되는 게 내년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선거제도 그냥 이 상태로 치르면 내년에 그냥 영남 자민련으로 끝나고 사실상 지역정당으로도 이제 사실상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하고 지금 뭐라도 이제 국힘당에 있는 그래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독려해서 그들이 지금 청년 우파든 아니면은 이런 애국 시민들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고 애국 우파들이 외곽에서 장동혁이든 김민수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입맛에 맞도록 끌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뭐가 발전이든 아니면은 뭐 파괴적인 어떤 뭐 변화든 뭘 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국힘당에 있는 정치인의 모든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거를 자아위탁해서 수렴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마무리로다가 각자의 멘트를 또 해봐야 똑같을 것 같고 질문을 한 번씩 하고 거기에 대답 한 번씩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네. 상대한테 묻고 싶은 질문을 한 번씩 하시고 상대방은 답변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나서 질문 한 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괜찮나요? 예. 네, 뭐 그렇게 하시죠. 마무리. 제가 네. 그 아무래도 국힘당 친화적인 그 여포님의 스탠스를 지금 1시간 반 동안 다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그냥 끝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힘당의 어떤 뭐 내부적인 어떤 뭐 시스템을 이용한다. 국힘당에 있는 힘을 이용한다. 좋아. 제가 지금 장동혁 대표랑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처음에 자기들 이제 당선이 갈급한 시점에는 부정선거나 윤 대통령에 관해서도 굉장히 좀 선명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다 이제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내 주류를 이제 완전히 포섭을 못하고 당내 이제 권력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좀 소극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일관한다라고 지금은 저는 좀 약간 실망하는 관점이긴 한데 희망을 보고 있는 그 여포님께서 이 국힘당이 부정선거 문제에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공론화해서 전공법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국힘 내부에 지금 이런 부정선거랑 연계된 세력들이 한 5, 60% 정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나오진 않고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그때 저는 분명히 국힘도 같이 쓰러진다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힘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개입이 들어오고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나오면 민주당도 해체될 뿐더러 국힘 내부의 절반 이상이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예 리셋되는 경우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리셋이 됐을 때 저는 항상 비유가 뭐냐면 무주공산 그 시대에 누가 그 당의 주인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커밍아웃을 부정선거에 대해서 압박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때 그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때 김무성계와 같이 부정선거를 같이 공범인자들이 모두 다 쓸려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국힘은 그러면 한 50석밖에 남지 않는 그런 정당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정당을 한동훈계나 배현진이나 이런 인간들이 그때 마치 여운형이가 45년 해방당국에서 우리 국가를 자기가 건국을 해보겠다고 나대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올바로 된 우리가 당원으로 남아서 그 정당을 다시 리빌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뭐 그 정도로 답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힘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포 형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까 천대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견 드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오가니즘하고 저는 오가나이제이션하고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국힘이라는 건 오가나이제이션의 조직입니다. 근데 오가니즘의 비유에서 말씀하셔서 암세포를 말씀하셔서 이 전체를 다 죽여버려야 된다. 내사 상태에 빠뜨리든 자연사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은 저는 그 자체를 오가니즘으로 보시는 부분에 대해 전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지방선거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방선거는 헌법 개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방분권화가 지금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그 지방분권화 위원장이 김경수입니다. 김경수를 통해서 지방선거의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다 좌경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호족 세력이 드러나게 되면서 지방이 이제는 중앙 집권이 무너지고 오히려 지방 집권으로 바뀌면서 이게 중국의 견제를 오롯이 받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에 일어날 거다. 그거는 지방분권화위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를 막지 못하면 중국의 한 성으로 전락되는 그런 게 이제 저는 데스티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헌법 개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회의원이 200석이 넘어야 3분의 2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지방선거하고 이슈는 좀 다른 얘기고요. 중도 확장에 대해서도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 선명성 있게 나가야 된다는 것도 저는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명하게 때렸기 때문에 저는 부정선거 부분도 통해서 우리 국힘이 60%까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 보면 자유통일당하고 우리공화당이 10년이 넘었지만 지방 광역단체장이나 정치인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대한세력은 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어게인을 외치시고 계신데 윤어게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십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셨을 때 어떠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고 윤 대통령님을 지금 아스팔트로 모실 건지 어디로 모실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윤 대통령이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영웅을 기다리는 그런 정치는 이제 저는 오히려 시스템 정치로 바꿔야 되지만, 아까 윤 대통령이 리더가 되는 건 맞지만 어디서 리더를 하시냐, 그리고 어디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느냐, 아스팔트로 윤 대통령이 모실 거냐.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님이 무대에 서셔서 한마디 하시면 그게 개혁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현실적 질문에 대해서 윤어게인에 대한 입장을 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의 여러 어록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누군가 해야 하고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 저는 그 윤 대통령의 용기를 이제 여러 개혁 어떤 정책으로 받고 그 개혁 정책의 끝판왕이 이제 저는 계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엄의 명분으로 처음에 계엄 선포할 때는 이제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계엄에 관련한 어떤 큰 사건이 마무리될 쯤에 이제 국민 담화문 형태로 드디어 본심을 말한 게 부정선거 문제였고, 그게 반국가 세력에 배양되는 온상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윤 대통령이 그렇게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를 이제 그때 확인을 했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해야 되고 언젠가 누군가 말해야 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저는
누구 눈치 안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이제 지금 윤 대통령 표현에서도 사실상 반국가 세력의 온상 중에 하나가 국힘당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윤 어게인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가 진짜 대통령 윤석열을 사기로 탄핵한 말 그대로 국가 단위의 사기 사건인데, 결국적으로 윤 어게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가짜 국회에서 사기 탄핵당한 윤 대통령이 자기 직에 원상 복귀하는 게 윤 어게인이고, 그냥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다시 윤 어게인으로 된다는 거는 무슨 뭐 정당의 뭐 어떤 당원으로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본인의 원래 앉아있던 대통령직으로 직무 복귀하는 게 윤 어게인이고, 그렇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어떤 명분화 작업도 지금 아까 미국에서 어떤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다고 여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권에 있고 미국의 어떤 중대 결정이 우리가 잘 편승하면 윤 어게인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실현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굳이 이제 숨기지 않고 윤 대통령이 그냥 직무 복귀라고 초지일관 저는 해석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나름의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한 다음에 본인이 말했던 그 반국가 세력 청산을 위해 나머지 임기 2년 6개월을 아주 소중히 활용하셨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저는 거기에 윤 어게인에 대해서 마무리만 하자면, 윤 어게인을 해서 대통령 복직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동의하고요. 저도 그걸 원하고 있지만 왔을 때 민주당 그대로 있고 국힘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회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럼요. 위한 국제적인 명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가짜 국회는 해산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지금 1시간 50분가량 토론하셨는데,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의견이 좀 많이 지금 아직도 좀 대립돼서 지금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제가 논점을 좀 선명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좀 같은 어찌됐든 우파니까 여기서 지금 충분히 좀 토론한 걸로써 이제 서로 뭐 감정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어차피 목적은 비슷한데 나는 선명하게 나와서 해라. 여포님은 안 해서 하자. 뭐 이게 이제 차이가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정 없이 아무튼 좋게 좀 이렇게 토론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 뭐 서로 이렇게 감정 없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오늘 토론 데뷔문예라서요. 지금 댓글이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제가 스타일이 좀 말할 때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게 제 성격이고, 돌려서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저랑 좀 안 맞아갖고, 저는 어디에서 누구랑 얘기해도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방의 시청자들은 이제 그 스타일을 아마 처음 보신 분이 많아가지고 조금 좀 분위기를 다르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포 형님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해를 풀고 싶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국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폄훼하지 않기를 저희가 바라는 마음에 제가 대표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서 싸우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형태로 싸운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로 비난할 게 아니고, 너넨 그래서 남아서 싸우면 되고 나가서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그래서 모두가 좀 다른 형태의 다른 생각으로 큰 작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저의 진심을 또 다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해 안 하시고 앞으로 저희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듣는 소감은 뭐냐면, 두 분 다 나라를 애국하는 마음에서,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포님 감사합니다. 네.